안녕하세요. 저는 출퇴근하며 늘 사연 채널을 듣고 있는 30대 중반 남자입니다. 평범한 직장인이고 연애도 평범하게 결혼도 정말 축복받으며 했던 저에게 왜 이런 일이 있어야만 했는지 아직도 생각하면 울분이 차오릅니다. 저는 몇 년 전 이제껏 살아온 인생에서 아주 커다란 상처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때 겪은 배신감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맞는 게요. 이젠 저도 많이 괜찮아져서 이렇게 제 이야기를 조심스레 꺼내보려고 합니다. 제게는 아내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런 말 너무 우습지만 저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없네요. 제 호적에 올라와 있던 아이는 친생자 무효 소송을 통해 이혼하면서 같이 정리했습니다. 아니, 혼인 취소 소송이니 엄밀히 말해 이혼은 아니네요. 이쯤 되면 제가 무슨 일로 갈라선 건지 짐작이 가시죠? 너무나 충격적이었던 저의 이혼 사연을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비록 지금은 이혼했지만 편의상 아내라고 지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내와 이혼 후 저는 부모님과 같이 삽니다. 살던 집 보증금으로는 만약 나중에 결혼할 일이 있다면 결혼자금으로 쓸 생각입니다. 모든 소송 마무리되고 나서 부모님 쓰시라고 일부 드렸더니 어머니가 속상해하시며 이러시더군요. 내가 이 돈 받아 뭐에 쓰겠니? 내가 살다 살다 이런 더러운 꼴을 볼 줄은 몰랐다. 엄마가 이리 억장이 무너지는데 너는 어떨까 생각하면 당장이라도 그놈의 망할 집구석 찾아가서 다 뒤집어 엎고 싶어. 하루에도 몇 번씩 그러고 싶은 걸 참는 거다. 그 돈은 잘 놔뒀다가 불리고 불려서 너 새장가 갈 때 써야지. 새장가요? 엄마, 나 지난달에 이혼했어요. 새장가는 무슨. 지금 제 눈에는 세상 여자가 다 무서워 보여요. 다시는 사람 못 믿을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야지. 시간이 다 해결해 줄 거다. 인생에서 큰일은 이 일로 끝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나쁜 일 있는 거 전부 액땜했다고 생각하자. 너도 꼭 좋은 여자 다시 만나야지. 어머니는 저를 위로하셨지만 제가 속상한 건 참을 수 있어도 부모님이 상처받은 거 생각하니 너무 죄송해서 몸둘 바를 모르겠더군요. 장가 갔던 아들이 3년 만에 이혼하고 다시 당신과 살고 있으니 얼마나 억장이 무너질 일이겠습니까? 제가 아내랑 결혼한 건 어쩌면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아내와는 알고 지낸 기간이 꽤나 길었습니다. 대학 때 같은 동아리 동기로 처음 만난 우리는 그때는 서로 사귀는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내심 아내에게 처음부터 마음이 있었지만 아내는 저에게 관심이 없었어요. 서로 다른 사람과 연애한 것도 지켜보았고 그러다 서서히 연락이 끊겼어요. 한동안 연락을 안 하고 살았지만 사회생활하면서 우연히 아내를 대학 동창 모임에서 다시 만났는데요. 애인이 없다는 말을 듣고 제 가슴에 불이 일어났습니다. 학생 때는 자신이 없었지만 그때는 번듯하게 직장도 있었고 무슨 용기에서인지 아내에게 당당하게 연락을 하며 만나자는 말을 했습니다. 제가 남자로서 관심을 보인다는 걸 아내도 모르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내는 저보다 한 살이 어린데 그때까지 정규직으로 직장에 입사를 못하고 많이 의기소침해 있더군요. 아내는 그 당시 계약직으로 대형 로펌에서 일하고 있었는데요. 그게 많이 컴플렉스였나 봅니다. 제가 사귀자는 말을 했을 때 아내는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무슨 사연이 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아내는 남자 만날 생각이 당분간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지금 직업도 안정적이지가 않아서요. 내 걱정하는 것만 해도 바빠서 누굴 만날 생각이 없어요. 우리 부모님 생활이 어려우셔서 도와주느라고 제대로 돈도 못 모았거든요. 그게 우리 만나는 거랑 무슨 상관이야? 우리 알고 지낸 것만 몇 년인데. 나는 더 시간 끌면서 너 놓치고 싶지 않아. 나한테는 지금이 너 잡을 기회 같단 말이야. 나는 너 직업이 없어도 좋고 모아놓은 돈이 없다고 해도 전혀 상관없어. 하지만 제가 끈질기게 구애했고 결국 사귀게 되었죠. 그렇게 교제하는 중에 알게 된 건 아내가 저 만나기 전 연애를 끝낸 지 얼마 안 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뭐 지나간 일은 지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아내 입에서 나 말고 다른 남자 얘기가 나오는 건 그다지 유쾌한 일이 아니었고 지금은 저를 만나고 있으니 상관없었습니다. 그런데 연애를 하면서 종종 아내와 다투는 일이 있었는데요. 늘 같은 문제로 싸움을 했습니다. 아내는 종종 이유 없이 연락이 두절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보통 사귀는 사이라면 주말에는 거의 만나서 데이트하는 게 정상 아닌가요? 하지만 아내는 아무 일정 없는 주말에 볼 일이 있다고 하고 거의 하루 종일 연락이 안 될 때가 가끔 있었습니다. 아무리 일이 있어도 적어도 누구를 만나는지 무슨 볼 일인지 정도는 저에게 얘기해 줄 법도 한데 아내는 자세히 말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어쩔 때는 밤늦은 시간까지 연락이 안 돼서 제가 기다리다가 화를 낸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자기 사생활을 너무 간섭하면 숨이 막혀 하면서 헤어지자는 말을 하길래 번번이 제가 져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집안이며 직업이며 이런 조건을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저에게 온전히 마음을 주고 솔직하기만 바란 건데 아내는 제 기준 저에게 비밀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어쨌든 많이 좋아하는 사람이 약자라고 그렇게 1년 넘는 연애 끝에 저는 아내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첫 프로포즈는 완전히 망했습니다. 당연히 승낙할 줄 알았던 아내는 생각이 많아 보이는 얼굴이었어요. 아내는 부득부득 자신은 아직 결혼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연신 거절을 하더라고요. 저 역시도 아내가 너무 싫어하니 더 강요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급하게 결혼해야 할 일이 생겨버린 거죠. 덜컥 우리 사이에 애가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아내는 임신 소식을 전하면서 엉엉 울더라고요. 이제 우리 어쩌면 좋아? 난 결혼 급하게 할 생각은 전혀 없었단 말이야. 아직 아무 준비한 것도 없는데 임신이라니. 자기야, 아무 걱정하지 마. 모든 건 순리대로 하면 되는 거야. 빨리 양가 부모님 인사드리고 결혼 추진하자. 너 지금 당장 일 그만둬도 내가 다 알아서 할 수 있으니까 나만 믿으라니까. 물론 저는 철저하게 조심했기에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런 것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결국 일이 이렇게 되니 아내는 하는 수 없이 저와 결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아무 걱정 말고 결혼하자고 했어요. 여자들은 결혼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준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아무래도 상관없었습니다. 막상 내 새끼가 아내 뱃속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루하루가 너무 신나고 또 책임감이 막중하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양가 부모님 인사드리고 급하게 결혼했는데 우리 부모님은 속도 위반이라는 말을 듣고 제 등짝을 후려치시면서도 아내를 귀하게 대접해 주셨습니다. 곧 손주 본다는 사실에 기뻐하시기도 했고요. 아마 제가 5대 독자라 더 기뻐하신 것도 있어요. 물론 처갓집 반응은 우리 집과는 달리 처음에는 저를 죄인 취급하긴 했습니다. 아내 역시 저처럼 무남동녀 외동딸이었는데 하나밖에 없는 딸을 좋은 집안에 시집 보내고 싶은 욕심이 왜 없으셨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아내를 책임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고
처가에서도 결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한편으로 이렇게라도 아내와 결혼하게 되어서 정말 좋았답니다. 혼전 임신으로 급하게 결혼해서 아내에게 참 미안한 게 많았습니다. 양가 모두 형편이 여의치 않아 도움을 못 받은 탓에 살림살이도 아내 성에 차게 마련하지 못했고요. 하지만 제가 그간 열심히 모은 돈으로 전셋집은 대출 없이 마련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이 여유가 없었어요. 아내가 임신한 몸이라 신혼여행도 멀리 가지 못해 일본으로 짧게 다녀왔습니다. 아이를 낳고 나서 양가 부모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는 굳이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짐작하실 겁니다. 아이 낳고 나서 처가댁은 물론 저희 부모님도 아기를 보러 오셨는데요. 다들 아기가 너무 예쁘다고 감격스러워 하셨습니다. 아이고, 아기가 아주 우리 딸을 빼다 박았네요. 얼굴 때깔이랑 눈이며 코가 아주 우리 딸 판박이에요, 사돈. 어떤가요? 그리 생각하시나요? 그러네요. 우리 아들은 까만 편의 주먹코인데 며느리를 닮아서 아주 예쁘네요. 가만 보면 아예 우리 아들 얼굴이 없을 정도인데요. 그래도 너무 예쁘네요. 아유, 요맘때 애들은 하루가 다르게 얼굴을 변한다니까요. 커가면서 제 아빠 닮은 구석이 나오겠죠. 그리고 혈액형은 아빠 닮았는지 O형이랍니다. 어머, 그런가요? 우리 손자 어디 보자. 아빠랑 얼마나 닮았는지 할머니가 지켜보마. 양가에서 첫 손주라 부모님들이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아빠가 된 저는 전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해서 우리 가족이 여유로운 삶을 누리게 하고 싶었습니다. 힘든 일도 자원했고 간혹 초과 근무를 하면서 수당도 더 받았어요. 아내는 저와 결혼을 하고 난 이후 전업주부로 집에만 있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육아 때문에 그만둔 일을 다시 할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외벌이로 생활하려니 너무 빠듯하고 힘들었지만 저는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아이가 두 돌이 지나고 이제 한창 말이 트일 무렵 아내가 자기도 일을 하고 싶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시훈 아빠, 아무래도 당신 혼자 벌어서는 우리 내 집 마련이고 뭐고 절대 못할 것 같아. 나 다니던 변호사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는데 지금 일해줄 계약직이 필요하대. 내가 전에 일해본 경험도 있고 하니 나와주길 바라더라. 내일부터라도 당장 일해줄 수 없냐고 하는데 일단 당신이랑 상의해보겠다고 했어. 하지만 고작 두 돌 지난 아들을 어디다 맡길 일이며 어린이집에 맡긴다고 해도 하원 시간은 어찌 맞춰야 하는지 걱정이었습니다. 저도 회사가 가까운 거리는 아니었고 우리 부모님은 가까이 사시지만 아이를 봐주실 만한 체력이나 여건이 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는 아직 건물 관리 일을 하셔서 출퇴근을 해야 하고 어머니는 2달 전 허리 수술을 하셔서 아버지 식사도 제대로 못 챙겨드리는 상황이었거든요. 당신이 일하고 싶은 건 나도 알겠어. 근데 우리 시훈이는 어쩌지? 아직 저렇게 의사 표현도 제대로 못하는 아기를 남의 손에 맡길 수 있겠어? 게다가 당신 출근한다는 사무실은 친정 근처잖아. 출퇴근만 해도 1시간이 넘게 걸리는데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일하고 싶으면 우리 시훈이 조금 커서 하던가 아니면 우리 집에서 가까운 곳으로 고르는 게 낫지 않을까? 나 같은 경력 단절 아줌마를 그 월급에 써주는 회사가 있을 것 같아? 그래도 나 몸담았던 데라고 연락 온 걸 고맙게 생각해야지. 이번 기회 놓치면 나 제대로 일자리 구하기도 힘들 거야. 시훈이 걱정되면 내가 우리 친정집에 맡길게. 실은 이미 우리 엄마한테도 다 말씀드려놨어. 우리 엄마는 집에 계시니까 시훈이 봐주실 수 있대. 대신 내가 조금씩 애 봐주시는 용돈 드리면 되는 거잖아. 아내는 이미 장모님께 아들을 맡기겠다는 부탁도 해놓은 듯 했습니다. 출근할 때 아이를 데리고 가서 맡기고 퇴근할 때 데려오겠다고 하더군요. 말이 쉽지 1시간 거리를 매일 그렇게 하자면 보통 일이 아닐 게 뻔했습니다. 당분간 그렇게 생활해보고 정 힘들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다며
너무 간곡하게 일하고 싶어 하길래 저는 결국 아내의 취직을 허락했습니다. 아내는 2주 후부터 출근을 시작했는데요. 그동안 아이 키우느라 참 힘들어 보였던 아내가 오래간만에 생기가 도는 모습이었습니다. 저 역시 아내가 나름 예쁘게 꾸미고 돈을 번다고 출근하는 모습을 가만 보니 내심 기특하고 멋있어 보였어요. 아내는 취직하고 나서 초반에는 자기 말대로 아이를 아침에 처가에 맡기고 저녁에 퇴근하면서 데리고 왔습니다. 물론 제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로 하고 자차로 이동했지만 보통 힘든 일은 아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기를 한 반년 정도 하다가 아내가 이러더군요. 여보, 엄마가 쉬우니 평일에는 그냥 집에 놔두고 금요일에 데려갔다가 주말에 데리고 오래. 내가 애 데리고 왔다 갔다 너무 힘들지 않겠냐면서 내내 맡겨도 된다고 하시네? 그럼 장모님이 너무 힘들지 않겠어? 쉬운이 아직 잠투정도 많이 하잖아. 해 떨어지면 엄마 찾을 텐데. 그동안 할머니랑 같이 오래 있어서 지금은 나보다 우리 엄마를 더 찾는걸? 그동안 나도 애 때문에 야근할 일 있어도 못하고 엄청 눈치 보인단 말이야. 엄마가 지금 건강에 허락할 때 봐주신다고 하는 거니까 엄마 말대로 할래. 저도 아내가 힘들어하는 거 알고 있었기에 장모님만 괜찮다 하시면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사실 감사한 일이죠. 맞벌이하는 딸 내외가 안타까워서 아이를 전담해서 봐주신다는 거지만 솔직히 애 봐주는 게 보통 일은 아니니까요. 가끔 아내는 주말에 힘들다며 아이와 처가에서 자고 오는 일도 있었고 저는 힘든 아내를 배려해 그 정도는 얼마든지 이해하고 넘어갔습니다. 아내는 직장 일을 무척 열심히 했습니다. 아내가 다니는 변호사 사무실은 작은 규모가 아니었습니다. 건물 전체를 쓰는 거의 회사 규모의 로펌이었는데요. 아내는 계약직 신분이지만 열심히 일하면 언젠가는 정규직으로 채용될 수 있다면서 가끔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회식 자리에도 꼬박꼬박 참석하면서 사회생활을 아주 야무지게 하더군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주말에는 아이를 데려오면 아내가 자꾸 아이를 데려오는 걸 거르기 시작했습니다. 금요일에 퇴근을 아이의 처가로 해서 일요일 저녁에 아내 혼자 오는 일도 자주 있었고요. 가끔은 괜찮지만 한창 예쁠 나이에 아빠와 너무 시간을 안 보내는 것이 염려되었습니다. 저는 주말만은 아이 데리고 체험놀이도 하고 키즈 카페도 가는 아빠가 되고 싶었거든요. 저희 부모님도 간혹 시훈이를 보고 싶어 하셨고요. 그런데 어쩔 때는 한 달이 다 되도록 아이를 못 보는 때도 있었습니다. 여보, 아무리 당신 힘들어도 애를 장모님 댁에 마냥 놔두는 건 좀 아니지 싶어. 우리 시훈이도 아빠랑 보내는 시간은 있어야지. 안 그래? 당신이 정 힘들면 내가 애 데리고 올게. 앞으로는 마냥 주말까지 처가에 맡기는 거 좀 자제하자. 장모님도 주말에는 좀 쉬셔야지. 그런데 제 말에 아내는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당신 모르는 소리 마. 이렇게 우리 엄마가 애 봐주신 덕에 내가 맘 편히 돈 버는 거 몰라? 당신이 애 데려와서 주말에 내내 보겠다면 그렇게 하든가. 잘 보지도 못하면서 그런 소리 하는 거면 그냥 나라도 편히 살게 제발 놔둬. 당신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내가 당신 힘들까 봐 집안일도 전부 다 하고 우리 시윤이 데려와도 내가 계속 끼고 봐주잖아. 지금 이 시간 다시 지나면 안 오는 시간이야. 나도 우리 아들이랑 보내는 시간이 소중해서 그런 건데 왜 이렇게 화를 내? 당신이 싫다면 나도 굳이 말 안 해. 앞으로 내 아들 보고 싶을 때는 내가 데려올 테니까 그런 줄 알아. 뭐? 당신 내 허락 없이 그랬다간 알아서 해? 내 새끼 내가 알아서 데려오겠다잖아. 저는 제가 하는 말이 그렇게 아내가 화를 낼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애를 부모인 우리가 더 신경 쓰자는 말이 대체 왜 아내의 신경을 긁은 건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 일이 내내 마음에 걸렸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아이는 처음에는 저를 낯설어 하다가 주말에 겨우 친해질만 하면 할머니네로 가야 했고, 저는 주중에 내내 아이가 아른거려 일이 손에 안 잡힐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한 번은 제가 평일에 반차를 낼 일이 생겨 장모님께 연락을 했습니다. 볼일을 마치면 아이 하원 시간이 될 것 같아 제가 데리러 가겠다고요. 장모님, 우리 시훈이 때문에 힘드시죠? 오늘 마침 제가 반차를 낼 일이 있어서요. 일찍 끝마치고 제가 시훈이 어린이집에서 데려오겠습니다. 집에 데려갔다가 일요일 저녁에 데리고 갈게요. 그런데 제 말을 들은 장모님이 깜짝 놀라며 저를 만류하는 겁니다. 어머, 자네 미리 연락도 안 주고 오늘 시훈이를 데려가겠다면 어쩌는가? 자네 일 보고 오늘은 그냥 시훈이 여기 놔둬. 아닙니다, 장모님. 저도 우리 아들 얼굴 본 지가 너무 오래돼서요. 오늘은 제가 가겠습니다. 집사람이 오늘 아침 일도 늦게 마친다고 해서요. 아유, 그럴 거 없어. 절대 오지 말게. 실은 시훈이가 열나고 아파서 오늘 어린이집 안 보냈어. 내가 걱정할까 봐 일부러 말 안 했네. 앞으로는 데리고 왔다 갔다 하면 못 써. 이번 주는 내가 봐줄 테니 그냥 여기 놔두게. 아이가 아프다는 말에 놀라 더 가겠다고 했는데 장모님이 호통을 치시더라고요. 어른 말 안 듣는다면서요. 그래서 결국은 장모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에도 종종 제가 일찍 회사 일을 마치고 아이를 데리러 가겠다고 하면 장모님은 굳고 오지 말라고 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거의 10번이면 8번이 이런 식이었어요. 그런 주말에는 아내 역시 집에 오지 않고 내내 처가에서 있다가 월요일에 바로 회사를 출근하곤 했습니다. 이건 무슨 제가 주말 부부로 사는 사람도 아닌데 집에 거의 혼자 있는 일이 많았죠. 그러다가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는데요. 시작은 아주 조그만 의심의 싹이었습니다. 언젠가부터 아내는 집에 오면 저에게 시큰둥했습니다. 늘 핸드폰을 들고 살았고 밤늦게까지 누군가와 채팅을 했어요. 물어보면 단톡방이라서 대답을 해야 한다며 둘러댔고요. 뭐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요즘 다들 핸드폰은 손에서 놓지 않은 시절이니까요. 문제는 제가 아내에게서 미묘하게 다른 변화를 느꼈다는 겁니다. 여자만 촉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내는 예전보다 외모에 신경을 썼고 어떤 날은 향수를 진하다 싶게 뿌리고 출근했습니다. 회사에 잘 보이고 싶은 사람이 있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저는 애써 부정적인 생각을 뿌리쳤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상한 일이 생긴 건 아이를 데려온 주말이었습니다. 오래간만에 본 우리 시온이는 이제 언어가 폭발하는 시기였습니다. 하루 종일 입을 쉬지 않고 종알거리는데 그 모습이 참 예쁘고 얼마나 귀여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들이 저랑 놀다가 자꾸 삼촌을 찾더라고요. 삼촌, 우리 삼촌도 이거 해줬어, 아빠. 삼촌이 이것도 줬다. 이러면서요. 저는 말끝마다 아들이 삼촌이 해줬고 삼촌이랑 어딜 갔다고 하는 말을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래, 우리 시훈이 삼촌이랑 놀았구나. 삼촌이 이런 것도 줬어. 재밌었나 보네. 하고 맞장구 쳐줬어요. 아마도 어린이집에서 누구랑 놀았던지 상상 속에서 논 걸 얘기하나 보다 했어요. 그런데 아들이 주말 내내 삼촌 얘기를 하는데 급기야 아내가 있는데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엄마, 엄마, 이거 곰돌이 삼촌이 준 거지? 우리 삼촌이랑 저기 재밌는 놀이터도 갔었지. 삼촌 언제 와? 엄마? 나 삼촌 보러 갈래. 자꾸 삼촌 얘기를 하니 이상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진짜 누굴 만났나 싶었죠. 시은이 삼촌 누구 봤어? 삼촌이 이 곰돌이 준 거야? 그러자 아내는 당황하면서 제 말을 막았습니다. 어머,
시훈이가 잘 가는 슈퍼에 총각이 있거든. 거기 젊은 총각을 보고 자꾸 삼촌이라고 하나 봐. 어린이집 끝나면 참새방앗간처럼 들린다더니 거기 사장이랑 친해졌나 보네, 우리 아들. 시훈아, 삼촌 얘기 그만해. 그 아저씨는 삼촌이 아니야. 아내는 아들이 자꾸 삼촌 얘기를 하니 제 눈치를 살피더군요. 그도 그럴 것이 아내나 저나 외동이라 삼촌이 있을 리가 없고 삼촌이라는 단어를 구멍가게 아저씨에게 배운다는 것도 좀 이상했습니다. 보통은 아저씨라고 하는 게 맞죠. 그리고 아이가 그날을 시작으로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자꾸 삼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상하다는 생각보다는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몇 달 관찰한 결과 아이와 아내가 주말에 처가에서 지낸 날은 유독 아이가 삼촌을 더 찾았다는 겁니다. 아이 상상 속에서 하는 말이 아닌 게 늘 묘사가 구체적이라는 것도 이상했어요. 삼촌이랑 엄마랑 어디를 가서 뭘 먹었고 무슨 장난감을 사줬다고 말입니다. 저는 대체 아들이 말하는 삼촌이 누구를 말하는 건지 알고 싶었습니다. 아내의 행동을 그때부터 유심히 관찰했는데요. 한 번은 아내가 일요일 일찍부터 아이를 장모님 댁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원래 일요일 오후 늦게 제가 데려다 주거나 같이 가거나 하는데 말이죠. 최근에 아이 입에서 삼촌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면서 아내가 이런저런 핑계로 처가에 가는 일이 많아진 것도 조금 이상하다 싶어 저는 그러라고 하고 나서 아내의 뒤를 밟기로 했습니다. 마침 저도 그 즈음 마련한 출퇴근용 경차가 있었는데요. 아내가 눈치채지 못하게 차선을 바꿔가며 천천히 아내 차를 쫓았습니다. 아내는 정말 장모님 댁으로 가긴 하더군요. 1시간가량 거리인 장모님 댁에 도착한 아내는 아이와 짐을 가지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내가 도착한 걸 보고 근처에 주차해 있던 세단에서 웬 남자가 내리더니 아내 쪽으로 다가가는 겁니다. 그 남자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아내 지인은 더더욱 아니었어요. 그런데 아내에게 다가가 아이를 건네받고는 너무나 다정한 포즈로 어깨동무를 하더니 장모님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마치 누가 보면 한 가족처럼 말입니다. 저는 뜻밖의 장면을 보고 숨도 못 쉴 지경이었습니다. 대체 저 남자는 누구며 왜 아내와 내 아이에게 저런 다정한 모습으로 장모님 댁으로 들어가는 건지 저는 알아야만 했습니다. 당장 장모님 집으로 들어갈까 아니면 아내에게 전화를 해볼까 집 앞에서 고민만 하고 있는데 얼마 후 아내와 그 남자가 나오더군요. 저는 황급히 몸을 숨겼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그 남자의 차를 타고 어디론가 향하더라고요. 조용히 둘의 뒤를 밟은 저는 그날 하루 종일 그 둘을 따라다닌 끝에 아내가 만나는 그놈이 바람 상대라는 걸 확신했습니다. 둘이 꼭 붙어서 팔짱을 끼고 나오는데 누가 봐도 보통 사이가 아닌 것 같았죠. 아내는 그 남자와 영화도 보고 쇼핑도 하더니 나중에는 모텔까지 가더군요. 그걸 본 순간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아내를 너무 좋아했고 다시 태어나도 이 사람하고 결혼할 거라고 생각도 했었는데요. 어떻게 사람을 속여도 이렇게까지 속일 수 있는지 용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주체할 수 없이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있을 때 모텔에서 아내와 그 남자가 나오더군요. 저는 이를 악물고 그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코스는 다시 장모님 댁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아내는 그 남자와 인사를 하고는 집으로 들어가려 하더군요. 다른 사람은 심부름센터 사람을 쓰거나 핸드폰을 뒤져 배우자 바람을 알아낸다는데 저는 너무나 쉽게 아내의 외도를 알았다는 것이 참 허무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지만 아내의 데이트를 내 눈으로 목격했으니 사실이 확실했어요.
화를 참지 못한 저는 바로 아내가 내린 차 앞으로 뛰어갔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저를 보더니 아내는 너무 놀랐는지 어쩔 줄 몰라 하더군요. 저는 아내가 말릴 새도 없이 운전석 문을 열고 남자를 끄집어 내렸습니다. 그리고는 앞뒤 안 가리고 그놈을 있는 힘껏 땅바닥으로 패대기 쳐버렸습니다. 그 남자는 갑작스런 제 공격에 놀라서 아무런 힘도 못 쓰더군요. 폭력을 쓰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저는 화를 참지 못하고 그 남자놈을 패버렸습니다. 마구잡이로 때리다 보니 그 남자는 제가 누군지 알았나 보더군요. 내가 다 설명할 테니까 일단 이러지 마세요. 왜 사람을 때리고 그럽니까? 내가 누군지 알아요? 네가 누군데? 네가 우리 마누라 상간남인 걸 알겠다. 됐냐? 저는 계속해서 그놈을 마구잡이로 후려쳤고 아내는 그 자식을 때리는 저를 뜯어 말렸습니다. 여보, 시온 아빠 그만해. 이 사람 때리지 마. 말로 해, 말로. 이러다 당신 큰일 나. 내가 다 설명할게. 제발 그만해. 저는 그 순간 상간남 편을 드는 아내를 보니 더 열이 받아 저는 그놈을 몇 대 더 쥐어 패줬습니다. 그 자식은 제가 때리는 걸 멈추자 이러더군요. 어차피 일이 된 거 다 말하죠. 나 변호사예요. 오늘 나 때린 건 고소는 안 할 테니 조용히 넘어갑시다. 일단 그쪽이 알아야 하는 게 있어요. 순서가 잘못됐지만 내가 다 바로잡아야겠어요. 당신 아들, 사실은 내 아들입니다. 원래 당신 만나기 전에 지훈이가 이 회사 다닐 때 나랑 만난 거 몰랐어요? 하긴 알 리가 없겠지. 나도 나중에 얘기 듣고 알았어요. 처음에는 안 믿었는데 애를 보니까 딱 알겠더군요. 이 애가 내 아들이라는 거요. 뭐? 이 자식이 미쳤나? 누구 아들을 가지고 장난을 쳐? 지금 우리 마누라 옆에서 나 몰아내려고 이런 짓 하는 거 모를 줄 알아? 그동안 우리 아들한테 점수 참 잘도 땄더라. 삼촌이라고 부르게 하는 놈이 너지? 저는 어처구니 없는 그놈 말을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 자식은 온 외무새를 고쳐 입더니 저에게 명함을 건네더군요. 상간남 명함을 받는 꼴이 우스웠지만 저도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지금 네가 변호사라고 나 겁주는 거냐? 나 때린 거 고소하려면 해봐. 나는 너 온 동네 얼굴 못 들게 다니게 해줄라니까. 지금 누굴 바보 등신으로 하냐? 누구더러 우리 아들이 자기 자식이라는 거야? 그러자 그놈은 핸드폰에서 뭔가를 찾더니 저에게 보여주더군요. 못 믿겠으면 이거 보세요. 친자 확인 위해서 유전자 검사한 결과입니다. 저요. 이제 내 말 믿겠어요? 눈앞으로 들이민 사진을 보는데 저는 도대체가 믿지를 못하겠더군요. 친자일 확률 99.999%라니요. 이 자식이 거짓으로 이런 서류를 가지고 다닐 리는 없었을 테니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다 싶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시훈 엄마, 당신이 말해. 이 자식 말이 사실이야? 왜 이놈 친자 확인을 한 건데? 우리 시훈이 O형이잖아. 나랑 혈액형 똑같은 O형.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미안하지만 형씨, 나도 O형이네요. 내가 떳떳한 건 아닙니다만 이렇게 된 이상 모든 걸 바로잡아야 하지 않나요? 그쪽도 지금 열받는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나도 나름의 사정이 있었어요. 상간남 사정 따위 내가 왜 알아야 하지? 내 아들이 아니라면 대체 언제부터 나를 속인 거야? 그러자 아내는 자포자기한 듯한 표정으로 이러더군요. 여보, 진짜 미안해. 사실 우리 결혼말 나올 때 헤어졌던 이 사람 딱 한 번 만난 적이 있었거든. 아마 그때 아이가 생긴 것 같아. 나도 정말 몰랐어. 처음엔 정말 당신 아이인 줄 알았어. 절대 속이려고 한 거 아니야. 근데 아기 낳고 나서 얼굴 보는 순간 알겠더라. 정말 미안해. 내가 정말 이렇게 사죄할게. 나도 조만간 당신한테 털어놓으려고 했어. 정말이야.
저는 아내 입에서 나온 말을 듣고 주저앉아 울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울분이 차고 넘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습니다. 내가 그토록 정을 줬던 아이가 정말 내 아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속인 아내가 소름 끼쳤습니다. 결혼 전 나를 만나면서도 예전 애인을 만나 잠자리를 했다는 것도 용납할 수 없었고요. 분하지만 이 모든 걸 안 이상 아내와 아이를 내 가족으로 생각하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저는 있는 힘껏 그 자식의 얼굴을 한 번 더 후려쳤습니다. 억하는 소리를 내며 주저앉은 그놈과 아내에게 소리쳤어요. 둘 다 내가 얼굴 못 들고 다니게 할 테니까 각오해. 이 자식, 너는 나한테 맞은 거 고살템을 해봐. 내가 몇 겁절로 되돌려 줄 테니까. 내가 조용히 물러날 것 같냐? 그동안 나 속인 거, 정신적 피해 입은 거 전부 보생해야 할 거야. 밖에 소란스러운 걸 들었는지 어느새 장모님이 나와 계시더군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김서방, 여긴 웬일인가? 그러더니만 만신창이가 된 변호사놈 얼굴을 보고는 이러시더군요. 아이고, 김서방이 다 알았구나. 내가 이럴 줄 알고 조심했는데 이를 어째? 눈치를 보아하니 장모는 이미 아내가 그놈을 만나는 걸 눈감아주고 있었던 겁니다. 아마도 저보다는 변호사 사위를 보기를 원하셨는지도 모를 일이죠. 장모님도 똑같네요. 딸이랑 같이 저 속이니까 재밌던가요? 장모님은 아셨죠? 시은이가 내 아들 아니라는 거요. 앞으로 벌어질 일 단단히 각오하는 게 좋을 겁니다. 저는 어쩔 줄 모른 채 서 있는 아내와 상간남을 뒤로하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모든 진실을 알아버린 그날, 저는 너무 인생에 허무하고 속상해서 도저히 맨정신으로 집에 돌아갈 수가 없더라고요. 혼자 새벽까지 술을 잔뜩 마시고 어찌 집에 들어갔는지 기억도 나지가 않더군요. 아내는 당연하게도 그날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짤막하게 문자를 하더군요. 이혼하자고 말입니다. 조용히 도장을 찍고 끝내자는 건데 저는 그러기 싫더군요. 저에게 이런 상처를 준 아내와 상간남을 그냥 잘살게 두기 싫었습니다. 저는 그날 아내에게 소송을 걸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상간남이 아니라며 순서가 자기가 맞다고 하는데 엄연히 지금 혼인관계는 저와 아내가 부부였고 그 와중에 부적절한 짓을 한 건 분명 외도니까요. 저는 다음 날 바로 아내가 일하는 로펌으로 찾아갔습니다. 아내는 로펌에서 잡무를 돕는 사무원이었는데 저를 보더니 너무 놀라면서 이러는 겁니다. 당신 미쳤어? 여기가 어디라고 와? 열받는 건 알겠는데 이혼해달라면 해줄 테니까 여기서 행패 부리지 마. 내가 경찰 부릴 거야? 당신이 그 사람 뺀 거 고소 안 하고 넘어간다니까 조용히 나가줘.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누가 여기 깽판 치러 왔대? 나 이제 모든 거 법대로 할 거야. 앞으로 일어날 일이나 단단히 각오해. 그리고는 큰 소리로 거기 있는 직원들이 다 듣도록 외쳤습니다. 저기요, 이 로펌에서 이혼소송 제일 잘하는 변호사랑 상담하고 싶은데요. 아니지, 혼인 무효 소송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리고 고소도 해야 하고 손해배상도 청구하고 싶은데 누가 제일 잘 나가는 변호사입니까? 저 좀 도와주시죠. 돈은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자 다른 직원 한 명이 의아한 얼굴로 다가오더니만 아내 눈치를 슬쩍 살피고는 저를 안내해주겠다고 하더군요. 아내는 거기서 내 정체를 밝히지도 못하고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더군요. 제 입에서 이 로펌 변호사와 아내 이름이 나오는 순간 당할 창피함을 예상했던 거죠. 직원이 저를 안내한 곳은 나이가 지긋한 변호사였는데 그 로펌에서 직급이 높아 보이더군요. 저는 변호사와 상담하면서
당연하게도 그동안 있었던 기막힌 일과 아내가 누구고 상간남의 정체가 누구인지 모두 밝혔습니다. 예상대로 변호사는 본인이 아는 이름이 나오자 몹시 당황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 사건을 못 맡겠다며 손사래를 치는 겁니다. 아무리 고객 정보가 비밀이라도 더 이상 같이 일하는 동료 변호사가 대상인 소송은 못하겠다면서요. 죄송하지만 고객님, 저 이 사건은 못 해드리겠네요. 정말 이 일은 유감입니다만 우리 로펌 변호사가 당사자인 사건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보세요, 변호사님. 내가 하고 많은 변호사 사무실 놔두고 여기 온 이유를 정말 모르겠습니까? 나 앞으로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거 알리는 겁니다. 곤란하다면 내 사건을 안 맡는다고 할 게 아니라 여기 로펌에서 일하는 그 인간 2명을 자르세요. 아시겠어요? 그러더니 한참 고민하던 변호사는 결국 오랜 시간 상담 후에 친생자 관계 부인 소송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 그리고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닌 거 알면서 혼인한 건 사기라고 보고 혼인 취소 소송까지 진행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혼인관계 중 바람 피운 그 자식에게 상간남 소송까지 하기로 했네요. 돈이 얼마가 들든 승소하면 소송 비용은 패소한 쪽에서 부담하는 거니 상관없었습니다. 친자가 아니란 걸 무려 3년이 넘게 속인 아내를 용서할 수 없었던 저는 철저하게 법의 심판으로 그 둘을 혼내고 싶었습니다. 구독자분들은 법이 누구 손을 들어줬을 것 같나요? 결과만 말씀드리면 법원은 제 편이었습니다. 1년여간의 소송 끝에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로 5천만 원,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액 1,000만 원, 그리고 상간남 위자료로 1,000만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변호사 말로는 이런 경우 흔하지는 않지만 거의 최고 수준의 위자료라고 하더군요. 저는 이렇게 아내와 제 아들인 줄 알았던 아이와의 인연을 끝냈습니다. 소송하면서 중간에 전해 들은 건데 그 로펌에서 둘은 쫓겨났습니다. 황당하게도 변호사 놈은 자기가 책임질 것처럼 행동한 것과 달리 원래 결혼까지 생각했던 다른 여자도 있었더군요. 그 여자가 로펌에 찾아와 전 아내 머리끄덩이를 잡고 아주 난리가 났었다고 합니다. 그 여자가 무슨 카페며 인터넷이며 이번 일을 도배하는 바람에 로펌 이미지가 실추된다며 결국 두 사람을 내보냈다고 하네요. 그 뒤로 어찌 지내는지는 아예 모르고 삽니다. 여자도 마찬가지겠지만 남자라는 동물은 특히나 여자의 외도를 용납 못하는 거 아시나요? 아내가 저를 속였다는 것도 화나지만 혼인 중에도 친자 확인을 하고 그놈과 바람 피운 건 정말 죄받을 일이 아닐까요? 나중에 자기 아이에게 과연 떳떳할지 두 사람의 끝을 지켜보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 눈에 피눈물 나게 했던 사람은 어떻게든 돌려받는다는 인과응보의 법칙을 믿고 싶네요. 아내가 바람나 이혼하는 이 억울한 심정은 아마 경험해본 분들만 아실 겁니다. 한마디로 누군가를 죽이고 싶은 심정입니다. 한동안은 모든 소송에 승소를 하고 나서도 제 자신이 비참했습니다. 어쩌면 바람 피우고 저를 속인 아내보다 더 괴롭고 힘들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오죽 못났으면 남의 자식도 내 자식인 줄 알고 키웠을까 분한 마음에 밤에 잠도 못 이룬 적이 많았어요. 완벽한 줄 알았던 내 가정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혼자 자책한 시간도 많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가면서 이 모든 걸 내 탓으로 돌리는 일은 그만뒀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없고 자책할 일도 아니라는 걸 받아들인 순간 거짓말처럼 조금 괜찮아지더군요. 고민할 가치도 없고 수준도 안 되는 것들이 불륜을 저지르고 남에게 상처를 주는 법이니까요. 딱 전처와 그놈의 수준이 그 정도인 거죠. 그 일 있고 4년의 시간이 지난 지금 다른 사람을 만나 연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외롭다는 생각은 안 듭니다. 신기한 건 전처와 아들로 알았던 아이가 어찌 살고 있는지 전혀 궁금하지도 않다는 겁니다. 이혼하고 사는 것이 아주 힘든 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몸 아프신 부모님이 큰 충격받고 한동안 저만 보면 우시면서 괴로워하셨지만 지금은 괜찮아지셨습니다. 새로운 사람도 만나고 있고 아직 재혼할 생각은 없지만 나름 살만한 인생을 살고 있고 앞으로도 잘 살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앞으로 더 힘차게 살아갈 수 있게 구독자분들이 저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